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두 모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무렵 태어나고 살아갔던 두 모녀 이야기입니다. 2024년 현재 어머니는 75세, 딸은 5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김첩순 할머니가 보내준 사연을 소쿨극장 측에서 받아서 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두 번으로 나누어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꼼꼼하게 걸어 잠근 진영댁은 상복 치마를 걷어 올렸다. 속바지 주머니에 쭈글쭈글한 손을 넣어서는 봉투 몇 개를 끄집어냈다. 속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는 누가 들을세라 조심스레 한 장씩 반듯하게 폈다. 손에 닿는 감촉이 흡족한지 재물에 입이 해벌어졌다. 그 사이로 부러져서 반만 남은 누런 앞니 하나가 보인다. 봉투들은 동네 사람들이 인편으로 부조한 것 가운데 몇 개를 슬쩍한 것이다. 영감이 죽었으니 부조금은 당연히 그녀의 것이 되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미리 내 돈을 만져보고 싶었다. 먼저 가서 천만다행이다. 내가 먼저 죽었으면 이런 재미를 어찌 보겠는가. 입속말로 웅얼거리면서 진영댁은 화장실을 나왔다. 진영댁의 고향은 경남 진영이 아니다. 그녀는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한나절을 가야만 닿는 외딴 섬 연도에서 6.25 전쟁이 나던 해 태어났다. 김첩순이 진영댁의 본래 이름이다. 아들이 연도에 물질하러 온 제주해녀와 연분이 나서 만든 아이라 심통이 난 할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근본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첩수는 굶는 날이 배다른 형제들 밥 먹는 날보다 더 많았다. 찌든 냄새를 풍기는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서 산기슭이나 바닷가로 먹을 만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일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마자 새는 나이로 12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여수로 남이 집을 살러 갔다. 입 하나 더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시집 갈 때 혼수 마련해준다는 약속이 전부였을 뿐 애당초 월급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집에는 그녀 말고도 나이든 식모가 2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첩수는 갓난아이 돌보는 일을 했다. 첩수는 그 집에 식모살이를 간 첫날 하얀 쌀밥으로 5공기를 먹었다. 공기로 밥을 먹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반찬은 생각이 안 나고 국이 미역국이었던 것만 어슴푸레하게 기억한다. 밥은 꿀처럼 달아서 입에 들어가면 씹기도 전에 살살 녹았다. 배가 가득 차서 밥알이 목구멍으로 나올 때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동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무척 부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때까지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쌀밥을 구경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에서는 늘 보리를 곱삼거나 고구마를 쪄서 먹었다. 어린아이들이 꽁보리밥을 먹고 똥을 누면 보리쌀은 생긴 그대로 있고 겉에만 약간 누런기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늘 그것을 씻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첩수는 배를 골았다. 주인 찌바기를 둘러엎고 길에 나가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서 전봇대 뒤에 숨었다. 숨어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머리를 콱 쳐박고 대갈통에서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까? 죽으면 누가 나를 보러 올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엄마에게까지 갈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연도로 살짝 숨어 들어가서는 그놈의 집구석에 불을 콱 싸질러 버릴까? 설세러 고향 가는 뱃머리에서 만난 동네 언니가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유회사에 다닌다고 갖은 자랑을 다 하면서 같이 다니자고 첩순을 꼬드겼다. 동네 언니의 말에 홀딱 넘어간 첩순은 식모살이를 때려치우고 방년 16세에 꿈을 좇아 부산으로 날랐다. 언니의 말을 들으면 부산은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는 도시 같았다. 가서 아스팔트 조각만 몇 조각 들고 와도 큰 부자가 될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가서 보니 동네 언니의 말과 많이 달랐다. 회사는 무슨 얼어 죽을 회사. 동네 언니의 뻥이었다. 봉제 공장 여공 생활은 고달팠다. 봉급 타서 적금 몇 푼 붓고 기숙사비 내고 나면 지전 몇 장이 남았다. 그 돈으로 변두리 극장에서 동시상영 영화 두어 편 보고 제과점에서 단팥빵 서너 개 사 먹고 나면 그걸로 땡이었다. 월급날이 될 때쯤이면 돈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럴 때는 기숙사 숙소에 저녁마다 모여서 일을 잡았다. 무엇을 먹고 크는지 이는 늘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쪄 있어서 튀겨서 먹고 싶을 정도였다. 잡아서 양 손톱 사이에 넣고 탁 누르면 피가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것이 재미있었다. 석회는 촛불 위에 놓으면 틱틱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때 첩수는 방년 20에 꽃다운 나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꽃다운 처녀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말이었다. 부산 생활 4년 만에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곳에 갔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호라고 합니다. 고향은 부산 영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입대했습니다. 월남 갔다 왔습니다. 제대한 지 2달 됐고 내년 봄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말투는 우스꽝스러웠지만 대학생이 데이트를 청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다. 세상에 월남 파병은 또 웬 말이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여기서 기죽으면 안 돼. 다시는 이런 횡재를 못 만날지도 몰라? 정신 바짝 차리자. 첩수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는 엉큼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섬유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까? 예, 그게 김경미라고 하는데요. 첩수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찻잔에 코를 쳐박고 싶었다. 연애라고 시작했지만 가지고 놀만한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었다. 병호가 대학 근처는 가본 적도 없었고 군대는 갔다 왔지만 월남이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때 임신한 것도 같이 알게 되었다. 전라도하고도 섬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병호가 겁을 주는 바람에 고향이 전남 연도에서 경남 진영으로 둔갑하였다. 이때쯤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입에 익어 시집에서도 감쪽같이 속았다. 집에는 알리지 않았다. 고향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고 싶지 않았다. 아이 둘을 낳자 병호는 아예 첩순을 멀리했는데 그의 옷이나 몸에서 다른 여자의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간혹 곁에 가면 말없이 그냥 밀쳐냈는데 똥이라도 묻을까 겁내는 것 같았다. 잠 안 오는 밤이 많아졌다. 그럴 때면 신랑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일어나 앉았는데 적막하기가 홀로 빈방을 지키는 것 같았다. 나는 왜 미처 내다 버리지 못한 쓰레기처럼 살까? 스스로 물어보니 답은 뻔했다. 그런 팔자를 타고났으니까. 익숙해서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영감을 화장하고 온 날이었다. 엄마 집으로 우리가 이사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전에 없이 다달다달 더듬으면서 끝년이 던진 말에 진영댁은 씹고 있던 밥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아들들이 멀쩡한데 왜 내가 딸려나고 사느냐? 그건 알지만 우리가 아이도 없고 너무 적적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오빠들이 모신다고 하면 군소리 안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자식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아들놈들이 나를 모셔.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쉬고 살지. 아들 형제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딸하고는 같이 안 산다고 1시간 넘어 뻗댔다. 그러다가 딸아이의 눈에 그득하게 고인 눈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아서 저놈의 눈물만 보면 꼼짝할 수가 없으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당분간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사 온 첫날 박서방이 새삼스럽게 큰절하며 다짐했다. 집사람에게 베풀어 준 은공에 만분의 1이라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우리 모녀의 내막을 아는가? 끝녀는 진영댁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 30년이 얼추 지났을 것이다. 신랑이 웬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꿰차고 들어왔다. 웬 거지인가 했더니 자기 새끼라고 말했다. 뻔뻔스러운 놈, 터진 입이라고. 진영댁은 신랑 아가리에다 똥을 콱 쳐넣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는 식음을 끊었다. 누워서 가만히 궁리하니 꾀가 났다. 월급 안 주는 식모 하나 굴러 들어온 셈 치면 될 것 아닌가? 이왕 시작한 것, 누워서 이틀을 더 버티다가 몸을 추슬렀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방 한 구석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옆집에서 찬밥 한 덩이를 구해 쉬어 빠진 김치 한 보시기와 같이 주었다. 아이는 그 밥을 아까운 듯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었다. 다 먹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는 부엌 선반에 얹어 놓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깍듯하게 말하고는 다시 제자리인 양 방구석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이는 잔심부름에서부터 청소, 부엌, 빨래까지 온갖 집안일을 떠맡겨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일하다가는 가끔 대문을 열어놓고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봤다. 보다 속이 터져서 이년아, 내 애미 안 온다. 데리러 올 인간이면 처음부터 버리고 갔겠느냐. 고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아도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 그러고는 또 대문 바깥을 내다봤다. 그대로 둘 수밖에 어쩔 수가 없었다. 어린 것이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한 것 같기도 하고 당최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 이름을 이끈년이라 짓고 호적에 올리자 그 버릇이 차차 없어졌다. 문득 고향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첩의 배에서 나왔다고 첩순이라고 이름을 짓다니 고약한 영감탱이 벌써 되졌겠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딸아이는 집안일을 다 끝내고 나면 허들의 일감을 가져다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늦은 밤까지 부업을 했다. 모르쇠 했지만 왜 그러는지 알만했다. 6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허름한 보퉁이 하나를 보물처럼 두 손으로 안고 와서는 진영댁 앞에 놓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뭐고? 돈입니다. 보퉁이를 받아서 풀어보았다. 지전 뭉치에다가 동전까지 떼묻고 꼬깃꼬깃했지만 꽤 많았다. 한참 주저하더니 끝년이 용건을 꺼냈다. 어머니,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돌연 배알이 확 뒤틀리면서 옛날 생각이 났다. 나도 못 가본 중학교를 내가 가. 안 된다.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너한테는 초등학교도 넘친다. 보내주시기만 하면 학비는 어떻게든 제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는 돈이 꽤 들었다. 밤이 늦어 자야겠다고 진영댁이 이부자리를 펴자 부엌으로 장소를 옮기더니 차디찬 바닥에 밤새 무릎 꿇고 앉아 빌었다.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그 돈 이리 내놔라.
끝년이 3년 동안 모은 돈을 동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서 다 빼앗았다.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한다. 아들 두 놈이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노래 부르던 미제 운동화 사줬다. 나이킨지, 나이슨지. 아들놈들이 운동화를 신고 좋아하던 모습을 멀찍이서 쳐다보던 끝년의 처연한 눈빛도 생각난다. 일부러 그 앞에서 깝신거리던 아이들도 기억난다. 그때는 체했던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다고 여겼는데 끝년이 집에서 월급 없는 식모살이를 하는 동안 진영댁은 시장이든 공장이든 닥치는 대로 나가서 일당벌이했다. 억척을 떨며 돈을 모아서는 아들들 대학 공부시키고 지금 사는 집도 샀다. 일 나가다가 제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끝년을 진영댁은 종종 볼 수 있었다. 부끄러워서 전봇대 뒤에 끝년이 숨는 것도 전봇대에 머리나 쳐박고 확 되져버려라. 고소할 줄 알았는데 말을 뱉고 나니 뜻밖의 입이 썼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의 맛인지도 몰랐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그 무렵은 밀가루를 구호양곡으로 주던 때라 수제비를 끓여 먹을 때가 많았다. 수제비는 하루만 지나면 쉰내가 났다. 반쯤 쉰 수제비는 제 차지라 끝년은 제 먹을 만큼만 빼고 언제나 새 수제비를 끓였다. 평상에서 저녁을 먹는데 역한 냄새가 풍기더니 반쯤 열린 대문으로 누가 쓱 하고 들어섰다. 그때는 거지가 참 많았다. 밥 좀 주세요. 수제비 먹는 게 안 보입니까? 코를 막으면서 진영댁이 타박을 놓았다. 수제비라도 좋습니다. 집에 새끼들이. 거지 여인이 말을 못 이었다. 어제 먹던 건데 날이 이래서 탈날까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년이 제 양푼에 수제비를 가리켰다.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인지 수제비에서 유난히 쉰내가 많이 났다. 괜찮습니다. 주세요. 망설이다가 주자 서서 그대로 먹었다. 아니 그 쉬어빠진 수제비를 통째로 들어 마셨다. 보고 있던 끝년이 일어섰다. 큰 냄비를 꺼내더니 방금 끓인 수제비를 솥째 들이부었다. 애기들 가져다 주세요. 냄비째 거지에게 주었다. 이 미친년이. 우리는 뭐 먹으라고. 나무라자 끝년이 고개를 들어 진영댁을 쳐다봤다. 화난 것 같기도 슬픈 것 같기도 했다. 그런 눈빛은 처음이라 순간 짜증이 팍 하고 났지만 진영댁은 그날따라 속이 더부룩해서 참았다. 1편 끝. 오는 토요일에 2편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